이건 약간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거 뭔지 아시나요? 그 독일에 되게 유명한 이제 과자 회사가 있어요. 그 과자 회사에서 건물에 이제 금으로 만든 쿠키를 이렇게 건물 위에 딱 갖다 놨죠. 실제 금으로? 실제 금으로. 아니 도둑 맞아 못 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아, 그게 도둑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네. 상징적인 엠블럼이니까 이제 찾고 싶어서 이제 현상금까지 걸었는데 다음날 이제 독일의 신문사로 네. 의문의 사진과 함께 편지가 배달이 돼요. 내가 이걸 훔쳤다. 그리고 이걸 되찾고 싶으면 어린이 병원에 과자를 기증해라. 그리고 네가 현상금으로 걸었던 1,000유로는 동물협회에다가 기증을 해라. 이러고 이제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의적이네, 의적. 의적이죠. 너무 귀여워.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자를 들고 엠블럼이야 이게? 먹는 신용을 하면서 아니 근데 세서미 스트리트가 탈모가 왔나요? 얘가 많이 힘들었대요. 털이 없네. 없네요. 탈모가 왔네요 이 친구가. 네. 탈모가 온 게 아니고 DNA 증거에 의해서 이제 잡힐까봐 먼저 아, 이제 너무 미인 심각- 거 너무 진지하게 저 로봇 봐라. 감정 없는 로봇 봐라.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들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다시 돌려주겠다 하고 대학교 앞에서 이게 다시 발견이 돼요. 대학교 동상 앞에서 발견이 되고 그 회사에서는 이제 52,000봉지를 그 병원에다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증을 하고 기부도 했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사가 자자피를 부렸다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사실 이게 심지어 이 사람 팬페이지도 생겼고 나중에 나와서 또 이 탈을 쓰고 인터뷰도 했는데 인터뷰도 또 따로 했어요. TV 인터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잡지 않았어요. 그렇지. 뭐하러 잡아 저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가자, 가볍게 가자는 거죠. 가볼게요. 이건 뭐죠? 아, 골프장 배변 사건.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골프장. 그 홀 안에 마지막 공을 넣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홀 안에 공이 들어갈 때 어떤 소리가 나죠? 땡그랑. 근데 만약에 그 소리가 아니라 지로품. 이런 소리가 났다면 뭔가 철썩하는 소리. 무려 10년 동안 네. 노르웨이 한 그 골프 클럽에서 했던 네네네. 일인데 골프장에 홀에 말 그대로 누군가가 꽉 채워놓은 거예요. 홀컵을 쌌다고요? 홀컵에 10년 동안요? 10년 동안. 생각만 해도 그 구멍에다 딱 공을 이제 꺼내려고 손을 넣었는데 네, 우리 골프장에서도 그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뭐 고성능 카메라 달고 막 조명기구 설치하고 했는데 이 정말 주도면밀한 범인이 그 조명 다 끊고 카메라 딱 끊어놓고 똥 쌀라고 이걸 끄는 거네요. 보안 그렇죠. 시스템. 얼마짜리 똥이야? 이런 그 배변 사건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벌어져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이 배변이 야외에서 하는 배변이 묘한 쾌감을 준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밖에서 안 싸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싸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약간 그 도착증이 약간 그렇죠.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이 홀컵이 어쨌든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이 변의 크기, 단단한 경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 여튼 굵기로 봐서는 남성이 확실하고 심지어 처음 떨어진 그 부위를 조사했을 때 굉장히 그 딱딱한 경도가 변비가 있는 남자입니다. 아니, 요까지는 그렇죠. 뭐 이렇게 맨날 골프장 와서 싸려면 특히 이제 이 범인이 선호하는 홀들이 있대요. 거봐 이거는 내가 병이야. 3번 홀과 뭐 17번 홀 이렇게 두 홀을 유독 네.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지금 골프장은 아직도 그 골프장 옮길까지 고민 중이래요. 얘 때문에. 근데 골프장을 만들 때 사실 이제 환경 파괴가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환경 운동가가 일부러 좀 너네 좀 경고의 의미로 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그것을 10년 동안 안 들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내부자예요. 숲도 있고 보통 골프장에는 뭐 이렇게 웅덩이도 있잖아요. 해저드도 있고 굳이 근데 홀에다 싼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가 깨끗하거든. 그래도 지금까지는 좀 가벼운 네. 그런 사건이었다면 이번엔 좀 무거운 네. 그런 얘기가 될 수 화면부터 있을 것 무겁다. 같아요. 네. 소더 가족 아이들 실종 사건. 이거는 어떤 사건인가요? 1945년에 미국의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조지 소더라고 하는 부부가 있고 그 부부의 자녀가 9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또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이제 애들을 재우고 이제 부모가 내려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2층에서 5아이가 자고 이제 아래에서 1층에서 부모와 이제 나머지 아이들이 잤는데 내려오자마자 5분 만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너무 격렬하게 확 이렇게 타올라갔고 1층에 있는 가족들은 피신
했는데 2층에 있는 애들은 이제 못 구한 거죠. 너무 과감하게 타서 탈출하려면 1층으로 나오든가 너무 불이 빠르게 타올랐기 때문에 사다리를 갖고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 이제 그 화재로 했으면 이제 시체라도 남아 있고 뭐 까만식의 어떤 네. 자국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유해 그죠. 자재라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2층에 5명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미제의 사건으로 남게 된 거죠. 예전에 굉장히 미제 사건 중에 유명한 맞아요. 사건들이 뭐가 있냐면 자연 발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분명히 아무도 불을 지르지 않았고 인화의 흔적도 없는데 사람이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자연 발화 사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그 근처에서 네이팜탄 조각이 또 발견됐어요. 네이팜탄? 2차 대전 때 그 네. 많이 쓰던 그 소위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뼈까지 완전히 타버린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빨리 종결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을 보니까 이제 뼈 조각들이 또 좀 발견이 돼갖고 아마도 그냥 이렇게 죽은 게 아니겠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문을 보는데 실제로 그때 5명 중에 실종됐었던 베티라고 하는 아이와 너무 닮은 사람이 신문에 난 거예요. 인터뷰를 해보려고 수소문에서 찾는데 어디서도 그 아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다는 어떤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부모들은. 네, 실려 네.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뼈 조각이 정말로 우리 애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의뢰를 해봤더니 아이들 5명의 뼈가 아니다라는 것도 결론이 난 거예요. 누구의 한계병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부가 주장하기로는 납치다.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미국 전체를 다니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그 소득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네. 23년이 지난 다음에 네. 편지를 받았는데 30세 정도, 30대 정도로 되는 남자의 사진이 있고 그 아래 루이스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루이스가 또 거기서 실종됐었던 남자였고 나이가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한번 또 찾아보려고 이거 이상한 제보가 온 거니까 찾아봤더니 그 남자는 사망한 상태였다. 스케일이 약간 히든 카드급인데. 이거 왜 안 하셨어요, 진짜? 왜 히든 카드로 안 네이팜탄이죠. 뽑으셨나요?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히든카드로 하지 않고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사건. 김포공항 돈가방 사건. 이거는 어떤 사건인가요? 예, 1980년대 중반에 신고가 한 건이 들어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앞에 희한한 가방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경찰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뭐 별다른 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아, 일반적인 그냥 가방인데 누가 전화하고서 놓고 갔나 보다. 그래서 유실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나 대만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방 안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꽁꽁 은박지로 싸고 도화지로 싸고 꽁꽁 싸맨 10만 달러가 들어있는 걸 확인합니다. 10만 달러. 1980년대 10만 달러.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1억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가 30만 원 전후가 직장인들의 월급이었어요. 그때 우리 전셋집 200만 원이었어요. 아, 80년대 중반에. 그 정도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심했던 시절인데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네.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돈의 겉표지에 일본어가 써 있었어요. 어. 아마도 야쿠자와 관련된 검은 돈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찾지 않았겠느냐. 궁금한 게 여러분들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10만 달러를 주셨어요. 공항에서. 공항에서 가방.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금이야? 현금이죠. 아, 이건 고민돼요. 현금이야. 아. 한화입니까? 달러예요. 더 좋죠. 달러? 네. 그럼 가야죠. 어딜 가요? 암달러 상한테. 여기 보호 안 해준다니까. 간다니까 안 달라. 주우면 전 주우는 즉시 공항 경찰에 갖다 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앞에 것만 나갈 것 같아. 네, 사이드 카드 좀 더 살펴볼게요. 무서워요. 아. 드라마나 영화의 뭔가 소재 같은 느낌도 나고 허수아비 옆 수상한 시체 사건. 일단 제가 여러분께 이 사건의 팩트들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팩트들을 가지고 한번 추리를 해보세요. 자, 2015년 작년이네? 작년입니다. 전 너무 오래된 거 갖고 오진 않습니다. 19세기 좋아야 되네요. 자, 2015년 알베르토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딱 그 뭔가 남미 냄새가 나네요. 네, 아르헨티나죠. 네. 아르헨티나에서 살던 농부 알베르토 씨. 이분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체 바로 옆에 허수아비가 있습니다. 허수아비의 얼굴에는 빨간 립스틱이 그려져 있고 어우, 긴 가발이 씌워져 무서워. 있습니다. 어머, 무섭다. 심지어 허수아비의 허리 부분엔 라고 아시죠? 그 여성용 아, 그 인공 남성 성기 같은 달기고 요게 부착돼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 허수아비가 자, 여기까지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네네. 것은요. 장난을 친 거거나. 사망 원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심장마비. 복상사는 아니죠? 그렇게 봐도 무관하죠. 심장마비. 심장마비니까. 네. 자, 이 알베르토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외로운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네, 혼자 살았고 그리고 뭐 폭행이라든지 침입의 흔적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 사망을 시켰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체액의 흔적은 없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독특한 성적 취향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네.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꼭 성적 취향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의 그 허수아비들을 보면 이 화장이 돼 있거나 얼굴에 이렇게 분장이 돼 있는 허수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의 경우에도 어떤 게 있냐면 자동라는 게 있어요. 전기를 연결하면은 예, 거기까지 넘어가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제 생각은 뭐냐면 타이머를 설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게. 새들이 와서 막 이렇게 날라왔을 때 부들부들 떨게 하는 그걸로 거야. 막 윙 이렇게 움직이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새들이 가능성은 놀라서 있을 것 도망갈 수 있으니까 같아요. 그걸 만들다가 전기 연결을 하다가 으악 하고서 전기가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알베르토는 당시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냥 안타까운 사연. 못 지켜드리겠다. 예, 나 아니 그럼 이건 미제 사건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이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너무 립스틱에 긴 머리니까 그거 결정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네. 정말 뭔가 씁쓸하기도 한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굉장히 깊숙한 사생활인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지구 반대편까지 이렇게 알려져야 된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예 어쨌든 고인이시니까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허수아비가 나빠요. 그러니까 어떤 어쨌든 이런 사이드 카드, 이런 미제 사건이 있는데 과연 우리 잡식남들이 뽑은 히든 카드는 얼마나 더 미스터리하고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네, 심각한 사건들일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카드 4장을 제외한 12장의 사이드 카드가 모두 공개됐다. 이제부터 M 배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나이들의 본격 토크 배틀이 펼쳐진다. 혼자서 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나체로 발견이 됐어요. 이게 물탱크인데 이 당시 어떻게 올라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자살이 아닌 반타살처럼 실제 그때 당시에 녹음된 소리입니다. 어머, 그 두 남녀를 살해한 또 다른 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빠삭하게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이상해. 바로 이 사건 해결의 키예요. 잡아다 고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냥 모른다고 끝까지 잡았대는. 시그널 무전기가 있다면 꼭 해결하고 싶은 미제 사건 16. 이제 히든 카드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제가 히든 카드 오픈을 하기 전에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무전기잖아요. 네, 이 무전기가 드라마 시그널에 나왔던 네. 그 무전기와 비슷한 무전기입니다. 뭐예요, 정유리 씨? 정석 커플이야. 지금 누가? 정석 커플이야. 아니, 에이, 똑같았어. 그러지 마. 담 걸릴 것 같아. 진짜 너무 싫어한다. 그 무전기과 흡사, 이 똑같았어 느낌이. 정말로.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취소하세요. 수가 오시다.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간절함을 담아서 된다고? 네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박현경님? 예, 이지안입니다. 깜짝이야. 당신 어느덧 누구예요? 명산소 소속 이지안 순경입니다. 어디서 계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야? 누구야?
아니 자꾸 왜 그러십니까? 뭐 어디 아프십니까? 저기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미제 사건 추리에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범죄학을 연구하고 있는 염건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범죄 심리학을 그러면 네, 그 전공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이제 수사관은 아니고 네. 수사관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입장이니까 네. 형사님이나 이제 검사님들이 수사를 하시다 보면 너무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살인 사건이 그 살인 사건 같고 그 실종 사건이 그 실종 사건 같으니까 네. 잘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보충적으로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잡식내 네 분이 있는데요. 네. 가장 좀 범죄형 얼굴이 있는지. 근데 저기는 제가 이제 관상 보는 건 아니기 네네.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선생님들 방송 나오는 거 맨날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는 걸 놓고 봤을 때는 허준 선생님이 좀 아, 맞아. 진짜 귀신이다. 네. 어디를 봐서요? 찍음도 많이 하거든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이 방송 지켜주지 않는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요. 그렇다면 네. 거짓말이나 남을 비하하거나 어떤 사기를 치는 것도 전혀 꺼리낌 없이 하는 것도 그는 잠재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반사회적 인격 장애하고 리플리 증후군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데 반사회적 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뭐냐면 제가 아저씨, 네. 저기 지금 제일 범죄형 같으시거든요. 아니, 저는 중에. 방송 안 나와도 돼요. 그냥 한 번 하고 그만입니다. 그거 진짜로 처음 얘기하시는 거야. 진짜 진심을 얘기하시는 거야. 진심.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니 도대체 아무 이유 없이 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누가? 즐겁잖아요. 라고. 그럼 맞아요. 그럼. 맞는 거죠.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 재미는 못 뺏겨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이 방송이 오래 가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서로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시나요? 네, 선생님. 비즈니스적인 네, 아주 그런 훌륭한 얘기 것 같아요. 때문에. 그럼 여기가 뭐야? 네. 반사회적 인격장애 뭐 범죄요? 범죄요? 뭐. 또 똘끼가 있어야지 방송도 하지. 제 정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영진이 형이 잘하시는구나. 아, 교수님 너무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원래 내려놓고 살아요. 공개한 히든카드는 히든 카드 오픈. 정화조 의문사 사건입니다. 네. 1989년 2월 28일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후쿠시마현이죠. 후쿠시마현 한 마을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화장실을 갑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여교사가 화장실을 가는데 왜 흥미진진해야 되죠? 저는 반사회예요.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로 향합니다. 이 여교사가. 그런데 볼일을 보려고 갔는데 거기에 남자 신발 하나, 구두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걸 봅니다. 안을 좀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정화조 안에 사람의 발이 보인 겁니다. 한 의문의 남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시신은 무릎과 팔꿈치, 긁힌 상처 말고는 깨끗했습니다. 스스로 그 안을 기어 들어갔다는 의미일 수가 있겠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미제 사건. 이 남성은 과연 어떻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 카드를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카드에는 그게 정말 팩트인가요? 이 그거를 약간- 제가 조금 더 크게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큰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당시에 아, 정화조에 들어갔던 네네. 남성의 모습 그리고 정화조의 단면도 어떻게 들어갔어? 변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밖에서 들어갔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화조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몸을 구긴 상태로 있었죠. 그러니까 남이 넣기에는 불가능한 자세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그 사진이 당시에 좀 왜곡된 사진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간 여교사가 발을 봤잖아요. 저 발을 볼 수가 그래 없죠. 머리가 지금 있잖아요. 아, 네. 그러네. 그래서 위치는 사실은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그 뉴스에서는 네.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마치 여자 화장실을 엿보는 듯한 관음증 눈을 환자처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그 경찰에서 약간 왜곡됐다고 얘기가 당시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사인을 뭐 조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음증 환자로 이렇게 네. 몰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용변 보는 걸 밑에서 보기 위해서 네네. 들어갔다고 하려면 머리 위치가 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성이 진술한 내용은 발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진술이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가 좀 일단은 왜곡됐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 뭐 말씀하셨던 그 이른바 변태설. 이것도 이제 충분히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굉장히 건강하고 바른 모습, 또 마을 행사 같은 것도 잘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정말 강력 범죄, 사이코패스 범죄에서도 동네 주민들의 증언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옆집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 너무 그렇죠. 좋은 이제 사람이었다. 그거는 좀 약하다고 본다면 네.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후쿠시마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원전. 그렇죠. 원전과의 연관설입니다. 원전이랑요? 바로 이 남자의 직업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유지 보수를 담당하던 그런 직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직원의 동료 직원이 한 달 전 사건으로 인해서 자살을 아,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 원전과의 어떤 연관성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겠느냐. 심지어 남자 유족들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이 남자가 집에서 나갈 때 발전소 상사의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갔다는 거죠. 소름 끼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었겠느냐. 자살을 종용한 거네요. 자살을 중형이 종용했거나 죽였다는 거죠. 원전의 상사에게 전화를 받고 나갔다. 음. 그럼 정말 최후까지도 일을 했던 사람인 거지 나쁜 마음을 먹고 출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타살설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신발 얘기예요. 그래서 신발이 두 켤레가 맞아야 되는데 한 켤레는 요 앞에서 발견됐고 하나는 집 안에서 발견됐거든요. 아, 집이요? 네. 처음에 집에서 나가는 건 가족들이 봤을 때 신발이 신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기사가 나온 게 없어요. 이 나 알 사건 것 관련돼갖고. 아쿠자가 너 죽어라, 네가 덮어라 이렇게 해서 하면 너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한 다음에 시체를 은닉하기 되게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발견되잖아요. 네. 또 빨리 발견되라고 신발을 굳이 화장실 하나 놔두고 하나는 거기다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사실은 변태였기 때문에 이런 걸 했다라고 이제 언론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자살을 그러면 한 그럴 거면 두 켤레 넣죠. 아니 이렇게 미스터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일부러.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발설할 수 있는 비밀 사항이 있었다면 이걸 막기 위해서 압박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가다가 네. 뭐 숨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거 너무 급하면 변이 차 있는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살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당시의 심리를 네.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사건 해결. 범인은 바로 야쿠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상사의 전화를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막 정신이 없겠죠. 왜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상황에 막 신발 뒤지지 못하고 나갔는데 나갔더니 야쿠자와 상사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야쿠자를 피해 도망간 겁니다. 어디서 쫓아온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섭고 하니까 변기로 숨어 들어가다가 자살이 아닌 반타살처럼 목숨을 이게 잃게 이런 양반이 사이코패스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게 맞다고 안 했잖아요. 얘기만 가설에 네. 대해서 논리를 제공해줬는데 그렇죠. 그냥 단정을 줘버렸어요. 아, 지금 이런 교수님, 이 연구를 정말 오랫동안 해오신 교수님마저 마땅히 결과를 지금 딱 단정을 안 하시는데 저 아니, 그거를 사페. 허준 씨가 왜? 사페 허준 씨. 예, 반사회 씨 말씀하시죠. 반사. 네. 우리 힘냅시다. 우리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자.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영진 씨, 네. 딱 정리를 해주세요. 히든카드로 뽑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뭡니까? 당시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 화장실 근처에 있었다면 그분과 꼭 연락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남성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는지 그걸 구해드리고 싶은. 당연히 구해드리고 싶죠. 반드시 단서라는 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 히든카드로 가져왔습니다. 네, 정영진 씨의 히든카드 후쿠시마 정화조. 네. 두 명이나 지금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사이코패스가 되면서까지 가져온 이 주제입니다. 궁금하긴 네. 하네요 진짜. 네. 정영진 씨의 뒤를 이어서 네. 다음 히든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든카드를 오픈할 잡식나무. 바로
이독실 씨입니다. 굳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셔야. 반사. 네, 이독실 씨 네. 히든 카드 오픈해 주시죠. 제가 오픈할 히든 카드는 네. 바로 히든 카드 오픈. 타만슈드 사건입니다. (1948년) 호주의 한 해변, 저녁에 부인이랑 산책하던 사람이 해변 구석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갖고 이제 좀 깨우려고,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간다. 그래서 깨웠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부검을 했더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내부 장기가 손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장이 정상인의 3배가량으로 부풀어 있고, 이 죽은 사람을 안다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군지 알게 해줄 수 있는 그 단서가 하나, 이 남자의 바지 주머니에 이제 종이 쪼가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타만슈드라고 써있는 이 종이 쪼가리가 주머니에서 발견이 되고 유일하게 무언가의 단서인 거예요. 이거 딱 하나 있는 상황. 근데 타만슈가 무슨 뜻이에요? 뜻 자체는 끝이란 뜻입니다. 끝. 뒤에 아, 의미 있네, 이거. 그렇죠. 그거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사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남자가 책을 갖고 옵니다. 그 책을 실제로. 네. 이게 잘려나간 책을 갖고 와요. 그 시집에 이제 그 부분을 보니까 그 부분에 약간의 단서들이 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암호, 그 책에 암호가 있었다고 했죠. 그 암호도 뭔가 미스테리하고 암호?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어요. 암호는 혹시 공개된 게 있나요?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암호를 우리가 풀면 이거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네,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60년이 넘도록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는 암호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읽어도 됩니까? 네, 읽어주시죠. We are go 아바 빌딩 메이저 리그 인 아오이. 아오이는 다들 아시죠? 메이저 리그에도 아오이 소라의 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계속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대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암호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풀지 못하는 아직도 겁니다.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이제 미제로 남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네. 암호 말고도 네. 단서가 있었어요. 네. 그 암호가 적힌 페이지가 있을 것이고 그 네네. 밑에 전화번호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결정적이죠. 그래도 이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까 한 여자가 받는데 그 집이 남자가 발견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4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400m 요? 100%네. 네, 그 집인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떤? 그래서 찾아가서 네네. 이제 경찰에 찾아가서 이 사람이 발견됐다. 해서 아오이 데려가서 소라인가, 그 보여주죠.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네. 절대 아닐 보여주실까? 겁니다. 네. 예. 보여줄까? 제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예. 이 사람 죽었는데 혹시 아세요? 했는데 흠칫하고 놀라워서 아니요? 모르는데요? 아, 100%네 뭘. 잡아다 고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경우네요. 그렇죠. 모른다고 끝까지 잡았대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조금은 그럼 혼내도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오늘 멘탈이야.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이코패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을 무죄 아는데.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약간 틱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무슨 소리 틱장애라고요? 아니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네. 했는데 유죄 추정의 원칙도 있지 않았었나요, 박사님? 없어요. 나 언젠가 어느 나라인가는 유죄 추정의 원칙. 일단 유죄로 생각한다. 정영진 씨도 그렇고 허준 씨도 그렇고 임자 만났어요. 제가 여태까지 예. 허준 형이 하는 얘기는 다 믿었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가장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유죄 추정의 원칙은 없으니까. 진짜 어디서 들었어. 나보다 더해. 어떻게 보면 허준 씨가 가장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을 수 있어요. 얇고 넓게. 죽게 된 원인도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왜 어떻게 죽었는지도 죽었는지도. 모르고 또 당시 기술로는 검출이 힘든 그런 독이었을 수도 있고. 독극물들이 있어요. 독살 같은 경우는 네. 통상적으로
간에 먼저 치명상을 입힙니다. 이게 크게 부어 있었다면 독성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고 당시에 검시관이 분명히 밝힌 부분이고요. 귀가 이상했어요, 이 사람 모양 자체가요. 그러니까 귀가 뭉개진기라고 그러죠. 당시에는 이제 호주 쪽에서는 레슬링 유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 귀가 왜 뭉개졌냐. 당시 소련 스파이들 네네. 같은 경우는 근접전 막기 위해서 이 유도 기술 엄청나게 삼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놓고 귀를 또 놓고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분명히 무술은 배웠다. 이런 부분이 결정됐네. 나오는 게 있는 거죠. 시그널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스파이로 밝혀졌습니다. 해결됐어요. 제가 왜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밝혀졌으면 하는 게 사실은 암호 때문이었어요. 이거에 끝까지 해독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제가 다른 거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해독해야 됩니다. 네, 한번 해독해 주십시오. 히든이 있었어 또. 자, 이걸 보시죠. 뭐야 그건? 이집트 상형 문자도 같이 뭘로 보시죠? 생기기도 이집트 했고. 상자. 이게 그 혹시 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디악 킬러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조디악 킬러? 네 가장 굉장히 유명한 그 연쇄살인마잖아요. 그 사람이 보냈었던 암호 편지예요. 그 사람은 이제 좀 어디에다가 보내? 신문사에게 보내가지고 관심종자구나. 이거 싫지 않으면 또 계속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암호를 이제 해독하라고 이제 해본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편지를 4개 중에서 하나를 해독했는데 얘는 해독이 됐습니다. 해독 이걸 해독했어요? 네. 해독을 어떤 부부가 네. 해갖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독을 했는데 네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난 사람을 죽이는 게 아주 재밌어. 숲에서 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지. 내가 죽인 자들은 내 노예가 된다는 거야. 내 이름은 가르쳐줄 수 없어. 그랬다간 내 노예 수집을 방해하거나 막을 테니까. 조이풀 킬러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다가 재미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안 잡히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유영철이 대표적으로 조이풀 킬러예요. 네. 계속 머리 여성을 아파, 그 소리 갖다가 들으니까. 전화로 불러가지고 그 추격자라는 영화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 네네. 식으로 살해를 했는데 이렇게 신문사까지 이제 암호문으로 해서 보낸 거는 자기가 절대로 안 잡힐 거라는 확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행위를 한 거죠. 실제로 뭐 어떻게 정리도 안 됐고 이 사건.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내 끝까지 안 잡히면 막 미치지 않나요? 나를 마지막에는 내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조디악 케이스 말고 이제 범인이 잡힌 케이스들 보면 대표적인 게 잘생겼어요, 대부분.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용이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저 포함해서 다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느낌에 여기 있잖아요. 배우예요. 네, 이렇게 접근하지도 않아요. 약간 남성미가 있어야 돼요, 남성미가. 여리여리한 아니 제가 지금 남성미가 없나요? 지금 남성미는 홀딩 선생이 훨씬 낫죠. 아, 연쇄살인범입니까? 야, 너는 안 돼. 호준 씨, 일반항입니다. 연쇄살이 연쇄살인범. 그래서 보면 일단은 잘생겼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언변이 뛰어나요. 언변은 다 뛰어나죠. 해당되시네요. 그래도 말 진짜 잘하고요. 세 번째는 나한테 저 난잡한 성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나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나는 왜? 나도 없어. 1년에 한 번씩 와이프 생일이고 해. 그리고 네 번째가 부모나 가족으로도 엄청난 학대를 받았어요. 죽기 직전까지. 아, 그게 크구나. 네. 이 사건이 독실 씨의 뭔가 마음을 끈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요런 것들 있잖아요. 암호를 해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또 생각이 들었고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를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뭔가 암호가 약간 좀 학구적인 그런. 네네 암호를 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독실 로봇이 지금 이게 암호가 풀리지 않는 게 알고리즘이 열받은 거야. 아직 짜여지지 않아서. 자기가 그걸 모른다는 게 근데 너무 없는 거야. 짜증나서 이거 네.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이독실 씨 네. 잘 봤고요. 네.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 바로 최성준 씨입니다. 한국에선 여성들에게 안전한 얼굴. 안전한 얼굴. 이런 남자 만나도 됩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기서 안전한 연쇄살인범 소리 듣는 네. 것보다 낫죠. 됐어, 빨리빨리 진행해. 알겠습니다. 짜증나니까 괜찮아요? 진행해. 제가 발표할 네. 히든 카드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여대생 물탱크 변사 사건입니다. 아 저거 저 할까 말까 했었어요. 이 미제 사건은 가장 최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2013년. 네. 미국 LA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호텔에 투숙한 한 영국 사람. 그 사람이 방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검은 물이 나오는 거죠. 그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호텔 차원에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물탱크를 네. 점검을 합니다. 관리자가 근데 거기서 바로 시체가 발견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호텔 CCTV에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찍히는 모습이 발견이 돼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에 그렇죠. 네. 이거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그래요? 됐던 사건이에요. 호텔 문이 열리고요. 네. 이 여자입니다. 아, 이 여성분이 그 피해자분인 거예요? 와, 정말 이상하잖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뭐안 쭈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왜? 저봐. 근데 얘기를 해요, 몸집도 나중에. 커 되게. 막 왼쪽 오른쪽 막 쳐다보잖아. 막 숨어 있잖아 그리고. 느낌이 저거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이렇게 오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숨는 게 아니라 약간 장난하는 것처럼. 일단은 중요한 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가 않아요. 그죠. 보통은 안 자동으로 닫히고 닫혀야지 정상인데 왜 고장 난 거예요? 비상정지를 한 건지 저 여자가 아니면 바깥에도 누가 붙잡고 있을 수도 있죠. 여기 보면 또 조금 뒤로 넘기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약간 이게 하는 게 약간 취한 것 같지 않나요, 느낌이? 약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행동이 너무 이상하니까 네네. 이게 뭘까? 약을 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워낙 명문대생의 수재였고 워낙 이제 모범생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살인 줄 그러니까 타살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점은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 이게 술 취했거나 아니면 마약을 해서 스스로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죽었든 뭐 해서 자살이다 라고 이제 또 수사방이 진행이 됐는데 그 물탱크가 혼자서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나체로 발견이 됐어요. 옷은 사실 어디 이것만 있었어요, 해도 그럼? 너무 옷도 발견이 안 됐어요. 옷이 발견이 안 됐어요? 옷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럼 자살은 아니네. 근데 이게 물탱크인데 그 당시 지금 어떻게 올라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요? 봐. 그리고 보면 뚜껑 자체가 우리가 아는 뚜껑이 아니야. 네, 이거. 우리가 아는 이게 탁 여는 이런 그렇죠. 뚜껑이 아니에요. 근데 몸에서 타살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또 이 옥상에 저게 설치가 돼 있어 경보가 설치가 돼 있어서 외부인이 들어가게 되면 경보가 울리는데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대생 들어갈 때 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뭐 어떻게인지 모른다는 거죠. 호텔 관계자, 호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내부자. 관계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얘기가 네. 아까 저기 후쿠시마 그 네. 사건을 듣고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보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조현병 같은 게 있어서 누가 자기를 계속 따라오고 쫓아온다는 망상이 있어서 도망가려고 거기로 숨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엘리베이터 영상은 엘리베이터 영상대로 따로 보고 생전의 상황으로 그냥 봐야 되고 그 상황이 죽음하고 연계됐다고 경찰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범인을 못 잡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설을 좀 풀어갖고 면피용으로 한 거지 제가 볼 때 살해당한 건 100%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타살이라고 놓고 보면 복수예요. 2명 이상이어야 돼요. 이 상황 자체 혼자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3m 되는 걸 여자를 껴안고 올라가갖고 네. 집어넣고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이 호텔이 마리 호텔이지 그 우리로 여인숙이라고 그러죠. 그 여인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하우스키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알 월세식으로 텐데. 해갖고 마리 호텔이지. 아, 달방 쓰는 아. 집이에요, 이게. 오래됐거든요. 10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 다 여기 입주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그 사람들 핸드폰도 없고 그냥 월세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파악이 안 되니까. 아까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이 여대생은 혼자 있는 외로움 때문에 자주 술을 먹고 자주 장난도 조금 치고.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범죄자들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결 방법은 솔루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케이스가 종료가 안 됐잖아요. 이것만 전담하는 미제 사건 수사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유니트에다 맡기는 방법이 있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어쨌든 내 딸이 가서 저 물탱크다가 죽었는데 너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거의 호텔 전체를 팔아도 될 만큼의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면 이 호텔 쪽에서도 겁이 나갖고 범인을 거꾸로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열이 받아갖고 자기네가 그 책임을 네. 피하기 위해서. 서유리 씨, 빨리 그 미국 미제 사건 전담팀에 무전 한번 넣으세요. 네. 직접 가세요. 아, 근데 정말 교수님께서 네. 뭔가 좀 신락 같은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이거는 무조건 우리 시그널 무전기로 그러네. 돌아가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타살이다. 만약에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지금 그 범죄자들이 아직도 LA 시내를 활보하면서 범죄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소름 끼치는 말을 했어요. 잡아야죠. 최성준 씨가. 네, 최성준 씨.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래서, 절실한 마음.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잡식남이 남았습니다. 허준 씨.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히든 카드는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SOS 조난 사건입니다. 1989년 7월 24일 오후 등산 중이던 등산객이 행방불명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멀리에서도 확인 가능한 거대한 SOS라는 구조 신호를 경찰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일대를 수색한 경찰은 행방불명된 조난자를 찾게 됩니다. 조난자의 말에 따르면 이 SOS 마크는 그 조난자가 설치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또 다른 사람이 조난 신호를 낸 게 아닌가라고 해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사를 하던 중에 사람은 찾지 못하고 유골과 함께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굉장히 루즈해지니까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날 김상중 말투로 써 있습니다. 네, 이쯤 됐으면 됐어요. 개인기 잘 들었어요. 네, 그냥 설명해 주세요. 경찰이 네. 이걸 발견을 했어요. 네.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 유골과 함께 카세트테이프를 발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아니죠? 실제 그때 당시에 녹음된 소리입니다. 어머. SOS라고. 다스켓 다스켓 때 구다 아니야? 사이? 다스켓 때 아니야? 네. 구해달라고? 다스켓 구다 사이라고 들은 거 같아요. SOS 도와달라. 네, 네.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구조 요청이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동물에게 물린 뼈 있잖아요. 여성의 뼈였습니다. 아,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요? 네. 한마디로 이걸 녹음한 사람의 주인공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여성이 이 SOS 마크를 설치를 했을 것인가? 자, 이 마크인데요. 이거 어디에? 공중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이 넓이 이게 5m입니다. 5m. 이 정도로 힘이 있으면 적어도 여자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만들 노력이면 거기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디론가 이건 탈출을 그냥 하려고 했겠죠.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 그냥 내가 기념으로 만든 SOS를 SOS요? 아, SOS 자체가 의미가 그 SOS가 SOS가 아니라 그냥 505예요. 숫자 505. WS5. 그런데 분명히 녹음기에는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거대한 SOS는요. 평지였습니다. 그 지역이 좀 조난이 잘 되는 지역인데 각기 다른 사연이 있는 거죠. 이 SOS랑 요 그렇지. 테이프랑 그 여자 유골이랑. 자, 그런데요. 한 달 뒤 SOS 문자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유골 일부와 모발, 남성용 시계, 그리고 남자의 면허증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경찰은 그 유골의 정체를 밝혀냈는데 그게 바로 1984년 조난당했던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남성의 뼈고 면허증임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품을 가족들에게 돌려주려던 그 순간 또 있나요, 정말 반전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좀 섬뜩해 근데. 가족들은요, 이 소리를 듣고 아니래. 이건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좋은 벼랑이라고 했는데 지금 발견된 곳은 또 풀 있는 그 평지죠. 그런데 이 녹음 테이프는 여성의 시신 유골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녹음된 사람이 그 남성이 아니라는 점이 바로 이 사건 해결의 키예요. 네. 핵심 키입니다. 즉, 두 남녀가 그 산에 올라갔고 그 두 남녀를 살해한 또 다른 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죠.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고 그냥 놔두고 가면 되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남겨서 일부러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제가 그냥 추리를 하면 이 두 연인을 자기가 치정관계로 열받아서 다 살해를 하고 그렇죠. 그래도 시신이 수습돼 갖고 어떻게 묘지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가서 SOS라는 그 나무 그 표시를 내가 그래 그게 그 이전에 발견됐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카세트 레코더에다가 도와주세요 녹음을 해놓고 플레이를 시켰네. 이걸 플레이를 해놓은 거예요. 하다가 이제 배터리 떨어져갖고 스톱이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범죄자는 항상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6년 만에 간 게 아니라 저 범죄를 저지르고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계속 근처를 지나갔을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살인이라면. 네. 그러니까 그 길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이상해. 범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서 봤을 선생님, 수도 근데 있죠. 그런 네. 경우도 진짜 있잖아요. 배신당해갖고 옛날에. 자기가 직접 한 거를 누가 한 것처럼 해서 실수하시네.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요즘에 네. 세상에. 지금 제일 불안한. 비비 쿠퍼 하이잭. 벌써는 이게 좀 뒤에 나왔어야 되는데 벌써. 그러네요. 아니 근데 시애틀행 비행기를 탔는데 네. 그 범인이 폭탄을 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승무원한테만 살짝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요구 조건을 말합니다. 현금 20만 달러, 낙하산을 앞으로 매는 거, 뒤로 매는 거 이렇게 2개씩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뭐 주행 중에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 뒷면에 있었던 비상 탈출구로 그냥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범인이 없어졌어요. 결국엔 못 잡았고요. 뒤에 또 전투기 2대가 이제 추적을 했는데 낙하산이 펴지거나 이러면 이제 걸리잖아요 레이더에. 네네.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라져버린 거. 18일 동안 뒤졌음에도 당연히 이 사람도 못 찾았고 뭐 시체도 당연히 못 찾았고 낙하산 돈 아무것도 못 찾은 거예요. 그 모든 화폐번호를 다 적어놨는데 아. 그 지폐가 아직까지 유통된 흔적이 또 없는 거예요. 근데 9년 후에 콜롬비아에서 강가에서 어떤 여자애가 20달러짜리 이제 뭉치를 발견해요. 그게 이제 하이잭에서 받았던 그 돈의 1년 번호 일치를 한 거지. 그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혹은 또 다른 범죄 조직들에게 넘겼을 그렇죠. 수도 세탁이 있죠. 된다든가. 네, 세탁이 근데 됐다든가. 만약에 죽었다면 오히려 그 사체를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샅샅이 뒤지게 되니까. 근데 또 이제 승무원들이 증언을 한 걸 보니까 범인이 아래 보면서 저거 있네, 저 안에 저게 있지. 이러면서 혼잣말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형들을 익히고 알고 있더라. 이런 정황들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증언들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어느 쯤에서 뛰어내려서 어디 루트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는 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려져 그렇죠. 있어요. 계획은 다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몽타주 같은 거 보면 대략 한 40대에서 50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FBI도 지난 2016년에 수사는 종결시켰습니다. 아, 예. 예. 15일 무려 43명의 여성들이 처참하게 살해되거나 사라졌다. 캐나다를 뒤흔든 연쇄 살인 사건 옐로헤드 고속도로. 14일 성폭행 용의자가 일란성 쌍둥이 100% 동일한 DNA 때문에 진범을 가려내지 못한 영국의 미제 사건 일란성 쌍둥이의 범죄. 13일 1967년 대한민국 국보 119호가 도난당했다. 다행히 국보는 되찾았지만 심각한 훼손을 당한 상태. 도난 사건의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 연가 7년명 금동 열애입상 도난. 12위 2011년 집에서 행방불명된 여인. 그리고 한 달 뒤 걸려오기 시작한 의문의 전화. 미치나가 마치코의 행방불명. 자 그리고 11입니다. 알카트라즈 성타로. 알카트라즈. 여기 그 유명한 그 교도소 영화에서 아니에요? 네, 덜하게 나왔던. 네. 이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가 이곳에 수감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강도 살인으로 정말 사람들의 치를 떨게 만들었던 머시건 조지 켈리가 여기에 수감이 돼 있었고요. 최악의 흉악 범죄자들만 수용했던 곳으로 유명한데 이게 악마의 섬이었어요. 한번 그렇죠. 들어가면 나오질 못한다고 악마의 섬. 왜 여기가 악마의 섬이냐면 높이 41m의 절벽 위에 있습니다. 지형 자체가 워낙 가파르고 조류가 엄청 빨라요. 게다가 물의 온도가 약 7도 정도밖에 안 돼요. 빠진 지 불과 한 2, 30분 안에 저체온이 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탈출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1962년 모리스와 앵글린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1년간 치밀한 계획을 세운 끝에 결국은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교도관이 다음번 순찰을 도는 시간이 얼마 안 될 텐데 어떻게 교도관들을 속일 수 있었느냐? 그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뭐예요 이게? 교도관이 밖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람 머리 모양으로 인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아
자신의 얼굴과 비슷한 모형을 만든 거예요. 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석고와 휴지 있죠. 요걸 물에 응겨서 응겨서 아니 휴지는 뭐 휴지 그렇다 치고 석고는 어디서 구한 거예요? 석고가 있는 곳에서 조금씩 긁어서 모으는 거죠. 그 모리스는 그 IQ가 133이었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일반적으로 영리했던 친구고 탈출 수성준보다 전문. 머리 나쁜데? 저도 탈출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트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건이 이틀 지난 다음에 어떤 죄수가 자기가 사실은 그 이탈옥 시도를 한 거에 내가 원래 주동자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 상세한 탈출을 이야기들을 못했으니까 그냥 존심이라도 부리자. 그렇죠, 이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 보트를 만들려면 방수 비옷들을 여러 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감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50여 벌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예. 다른 사람들이 탈출하는 그 재료들을 자기가 나눠주고 했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왜 정작 본인은 탈출을 못했대요? 이제 그 사람 말로는 그 구멍을 파였잖아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파고 구멍을 만들었는데 그걸 너무 넓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교도관이 지나가다 보고서 저기 뭐 구멍이 있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다시 콘크리트를 더 발라갖고 좀 좁혔는데 사람이 못 빠져나갈 정도로 너무 좁혀놓은 거야, 이번엔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동안 자기는 조금씩 살이 찐 거야. 그런 거구나. 한 6개월에 걸쳐 찌고 6개월에 걸쳐 좁아진 거야. 자기는 결국엔 못 나가고 다른 사람들 탈출을 했다라고 네.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탈출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탈출을 했잖아요. 네. 탈출을 했는데 아마도 FBI가 볼 땐 그냥 이들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사실 FBI가 자꾸 이렇게 사망했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존심을 부끄러워서? 뭐 약간 예, 지키려고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있다라는 설도 있는데 1979년 FBI는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들은 사망했다라고 공식 선언을 해요. 하지만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공소시효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들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디선가 뭔 잘못된 또 행동을 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럼 사망했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걸리게 되면 네. 그때는 또 그런데 99세 하니까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죠? 사실 이들의 올해 나이가 94세입니다. 이제 5년 있으면 공소시효 예. 종료. 그리고 아, 제가- 저는 그분도 이 형제도 형제인데 그 탈출 못하신 분은 어떻게 계속 거기 계신데요? 예, 여생을 거기서 끝까지. 아니 근데 아니에요, 이송됐어요. 왜냐면 62년에 탈옥했는데 63년부터 이 감옥이 폐쇄가 되고 이제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예, 감옥에서. 어쨌든 계속 그래도. 감옥에서 계신 거죠. 다이어트 하신다요? 그 이후로 네네. 충격받고. 네, 다시는 살찌지 말아야지라고 번 생각했대. 네. 아무튼 저희가 참 남의 나라 일이라고 이렇게 웃고 있어요.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말이죠. 12. 일본을 놀라게 만든 현금 3억엔 수송 차량 탈취 사건. 17만 명의 경찰력을 투입, 흔적을 뒤졌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 사라진 3억엔. 9위. 2013년 남해 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감쪽같이 사라진 운전자. 미스터리 실종 사건의 범인을 밝히고 싶다. 남해 고속도로 실종. 8위. 1970년 노르웨이 이스다렌 계곡에서 발견된 불에 타 사망한 여성의 시신. 시신의 신원조차 알 수 없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궁 속을 헤매고 있다. 이스다렌의 여인. 7위. 공중전화에 놓인 콜라를 마시고 청산거리에 중독돼 목숨을 잃은 사람. 일본을 뒤흔든 묻지마 독사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 청산 콜라 무차별 사건. 네, 6위 보겠습니다. 100년이 200년이 지나도 잡고 싶은 범인. 부산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2006년 8월 22일에 네, 11년이 지났네요, 벌써. 그렇죠. 부산 해안대학교 망향대 주차장 맨홀 안에서 이제 신원 불상의 중년으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되는데 좀 이제 정황상 여러 가지가 조금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시신이 청색 옥매트 가방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팔은 묶은 상태로 꿇어 앉아져 있는 상태였고 얼굴에 이제 비닐봉지가 또 씌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발견됐을 때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알아보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부패가 진행이 된 상황인 거예요. 일단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그 주변 뭐 수사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실제로 피해자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도 시신을 유기한 상황, 뭐 가방에 이렇게 또 집어넣고
그게 또 이런 맨홀 같은 데 있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와 용의자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 원한 관계가 충분히 유추될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게다가 혼자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그쵸, 것이 무거우니까. 가방 안에 넣고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장소를 그렇게 맨홀 뚜껑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도 2명 이상이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네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인 게 그 희망이 좀 보이기 시작한 게 시신의 얼굴을 이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복원을 했어요. 유거를 통해서 원래 살아 있었을 당시에 어떤 형태였을지에 대해서 이제 그 스캔을 해갖고 일종의 몽타주처럼. 과학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어요. 이분은 돌아가신 분이라는 그렇죠. 거의, 네. 거의 완벽하게 복원했다는 네. 돌아가신 분의 어떤 유고를 가지고 실제로 생전에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복원을 컴퓨터로 해낸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 치아 사이가 이제 벌어져 있는 것까지 보여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신장 165 정도 키에 30에서 40대 정도의 남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혹시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제보를 해주시면 네. 이제 잡는데. 피해자의 신분만 확인되면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있다면 SNS라든가 뭐 많은 본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야에서 혹시 아는 사람 네. 있으면 연락 부탁드린다. 피해자분의 이제 억울함이 좀 풀릴 수 있도록 많은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히든카드에 오르지 못한 5위 보겠습니다. 개구리 소년들. 이건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제가 건이죠. 그래 네. 진짜 딱 91년도 사건이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사건인데 또 초등학교 유년기를 생각해 보면 항상 이 주변에 이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유에도 이제 나와 정말 있어요. 많았죠. 네, 뭐 네. 여기저기 곳곳에 이제 예. 있었어요. 그죠? 당시에는 이제 뭐 시신도 찾을 수가 없었고 유골이나 이런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전국적 사건이었죠. 그 전단지만도 2억 장이 넘는다고 할 정도니까 전 국민이 아마 4-5장 이상씩 받아봤을 수준이라는 거고요. 네네.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전국의 많은 경찰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분들도 많이 동원이 됐었고 뭐 군부대 수색이라든지 뭐 안 한 게 정말 없을 정도였고 지금 한 26년, 27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확한 범행의 어떤 그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소시효를 떠나서라도 꼭 좀 밝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엄청난 수색 인원들이 사실은 동원이 됐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민들, 군인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수색만 5년, 군경 합쳐서 30만 8천 명이 이제 투입이 되었고 300회가 넘는 와룡산 수색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사실 네, 취사가. 예. 사람들의 가슴을 너무 많이 후벼팠던 그런 사실 소문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센병 환자들이 이 병에 좋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유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괴소문까지 돌았었어요. 예. 근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경찰이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둡니다. 92년 8월에 한센병 환자의 정착촌을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 정말 많은 인권단체들이나 한센병 환우분들에게 정말 많은 항의를 받았었죠. 안타깝게도 유골이 2002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네. 한창 뭐 월드컵이다 뭐다 사실 조명을 좀 덜 받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뭐 하여튼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수풀이 굉장히 좀 우거진 장소였고요. 또 비가 오면 뭐 실개천이 만들어지는 이런 장소라 아마 당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300번 넘는 그 와룡산 수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거는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죠. 대규모 수색을 해보지도 유골이 못하고.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됐었죠? 옷이 이제 좀 찢겨진 흔적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 아이가 옷소매가 이제 뒤로 묶여져 있었어요. 묶인 상태로 이제 발견돼요. 유골 자체에서 거기다가 두개골에서 골절된 흔적, 뭐 구멍 같은 흔적들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뾰족한 이거는 흉기 같은 걸로. 그렇죠. 타살의 흔적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경찰에서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그 유족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했었죠. 예. 제일 화가 나는 그래도. 게 뭐냐면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물론 이제 법개정이 됐습니다만 공소시효 만료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요? 알려졌어요. 안타깝게 2006년 3월 25일 24시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이 법이 조금만 더 통과가 빠르게 됐다라면 이게 아직까지도 분명히 가능성 있는 사건이고 또 과학이 발전되면 과거에 못 해결했던 사건들도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 할 말이 없네요. 2016년에 경찰에 이제 실종됐다, 혹은 미아가 생겼다, 발생했다라고 이제 신고한 건수는 38,000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아동의 경우에 182명, 그리고 지적장애인이 82명, 그리고 치매 환자 21명은 결국엔 못 찾았어요. 범인은 공소시효 지났어도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네. 네. 정말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한, 꼭 잡고 싶은 범인들 16위부터 5위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현재 잡식남이 뽑은 사이드 랭킹 16위에서 5위까지 공개된 상황. 지금부터는 사이드 카드 외에 잡식남이 선정한 4장의 히든 카드로 왕자를 가리기 위한 랭킹 배틀이 시작된다. 오늘 잡식남들께 네. 좀 네. 큰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제가 게스트 한번 있어요? 웬만한 분들은 안 될 텐데요. 모셔봤습니다. 네. 저희 히든 카드 나와주시죠.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이 간신배들이구만 이거. 정권이 네. 바뀌었잖아요. 아니 이분들이 한 번도 게스트가 나왔을 때 기립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요? 16에서 이런 분이 네. 지금 기립 안 하면 안 되죠. 표 의원님이 나오셨는데. 난 영진 형의 오늘 자세가 제일 궁금해. 의원님 뭡니까? 표 대통령님이라고 해주세요. 차기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또? 그냥 저를 보내버리시려고요. 우리나라의 제 마음속의 대통령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표 의원님께서 직접 한번 자기소개 인사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를 상임위로 두고 있는, 그리고 지역은 용인정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아니, 방송을 근데 이 국회의원이 되시고서도 계속 하시네요. 꼭 필요한 것만. 아. 네. 아니 SNS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얼굴책에 또 아니 많이 근데 그 글을 얼굴책 올리시잖아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 표현님께서 굉장히 직설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가감없이 때로. 바로 지르시고 질러놓고 보니까 잘못되면은 바로 또 사과도 잘하고. 급사가 잘하죠. 예. 앞들이 조금 우리 있어서. 의원님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적질이에요? 야 정영진, 허준, 너 일로 와봐. 너 야? 나 돼지다. 거의 많이 보던 장면인데. 저는 전혀 낯선데요. 아니 근데 저희가 장난을 좀 준비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이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교수이자 프로파일러로 활동을 하시다가 요즘은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뭐가 좀 어려우신가요? 모든 것이 그러게. 어렵죠. 모든 것이 것이.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게 정말 밖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쉬운 일이 있나? 쉽게 돈 버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치가 어려운 거는 정답이 없다는 거.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게 대선 유세하실 때 춤을 그렇게 그 춤의 근원은 어디예요? 사실은 춤이 아니죠. 그건 거의 몸부림. 네네네. 가장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사실 전혀 준비된 상황도 아니었고요. 나오라고 하는데 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준비된 춤이면 말이 안 돼. 집에서는 하세요 그런 걸? 퍼포먼스를 아주 가끔씩 흥을 돋워주게.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은 창피해서 죽죠. 제발 아빠 밖에 나서 저 데려오지 마.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또 찍어둬요. 나중에 저한테 협박을 하기 위해서. 아, 진짜 가정적이시다. 예. 그러니까 형 배우세요. 그러니까 좀 배우세요. 제 마음속 대통령입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 표 의원님 네. 전직 우리 대한민국 프로파일링을 대표하는 아, 프로파일러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잡식남들을 위해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문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문제를 프로그램 중에 문제적 남자라고 있지, 있잖아요. 있지.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빨리 풀었대요. 이거. 그 박경한테 질 수는 없어. 짜증나네. 네. 문제 뭐예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D 영화가 상영 중인 극장에서 관람객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사건의 단서는 피해자가 남긴 인형뿐입니다. 같은 영화를 보던 사람들 중에 용의자가 있는데요. 이 중에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 참고로 인형 가슴팍에 AR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실종된 사람이 남긴 거구나. AR. 네, 이 피해자의 인형이고요. 근데
근데 단서는 AR이라는 거죠? 네, AR. 저 정답 이미 나와버렸는데요? 이건 뭐 보자마자 알았는데요, 저? 그래요? 네. 1번 김성남입니다. 왜요? 아르바이트. AR.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과연 그럴까? 아. 진짜 우리 수준을 같이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아니, 정영진 하얀성준한 하지 생각을 좀 하고 말해요, 형. 그래. 우리 의원님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최성준 씨. 네. 나름 브레인이잖아요. 네. 진짜 모르겠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정영진 씨. 네. 어떻게 좀 감이 와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맨 앞에 나온 질문 중에 4D 영화라는 단서를 줬잖아요, 우리한테. 네.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봤잖아요. 네. 문제를 내는 사람의 심리는 우선 현혹하는 덫을 놓고 싶어요. 대의 경우 그 덫은 앞에 나오죠. 4D 영화. 4D라든지 이런 것들은 덫이에요. 여기 빠져서 막 헤매면 그걸 잘 이겨내고 예, 쉬운 사람이었네. 굉장히 쉬운 사람이었어. 네. 답은요, 네.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건 다 아니까 이걸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는 자, 거예요. 봐봐요. AR을 뭘로 썼어요? 대문자. 립스틱으로 썼죠. 호주 씨. 아로마! 향수 직원 있어요? 정답은 인형은 돌이잖아요.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돌, 아이, 달러. 아, 달러. 네. 자, 여기서 보면은 달러를 취급하는 직업이 한 명 있죠. 외환 딜러 윤우철 씨.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정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실제 만약에 피해자라면 저렇게 했을까? 맞아. 실제랑은 하고는 네. 전혀 상관이 실제는 없죠. 왠지 네. 근데 보통 사건을 이제 접하실 때는 그래도 범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거죠. 좀 이 문제를 현실로 이렇게 좀 치환을 시키면 네. 흔히 물세큰이라고 하잖아요. 물세큰이 뭔지 아세요? 아, 물세큰이요? 예. 그거 얘기 지금 해주시게요. 아,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물세큰이라는 게 뭐냐면 찾을 색, 추색할 때 색 있잖아요. 물색. 물건 물. 예. 그래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했던 흔적, 이것을 물세큰이라고 물색. 해요. 물색흔. 영어가 아니라 물색흔이라고. 알아들었다고. 진짜. 그러니까 늘 사건 현장마다 먼저 보이는 건 열려져 있는 서랍, 뭐 흩어져 있는 옷가지, 책상, 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것이 물세큰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정한 물세큰이냐, 즉 살해만 하고 가면 누구라도 피해자랑 관련 있는 사람인 것을 알 테니까 바로 자기가 잡힐 것 같으니까 강도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냐.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의 차이인 거죠. 그게 프로파일링이에요. 근데 그냥 뒤진 거랑 그러면 진짜 뭘 찾으려고 뒤진 거랑 이게 차이가 납니까? 다르다는 거지. 그걸 이게 답이 있는데 알려드리면 안 돼요. 맞아, 그치. 공개하면 안 그치. 얘기 들을 거 아니야. 영업 비밀이야. 저희한테만 예. 살짝 있다가. 나중에. 그래,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히든 카드를 오픈할 텐데요. 75회 엠배지의 주인공 허준 씨가 첫 번째로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을 호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요. 정경진 씨입니다. 아, 접니까? 저의 히든 카드는 히든 카드 오픈. 서천 기동 슈퍼 화재 사건입니다. 네. 서천 기동 슈퍼 화재 사건. 사건 개요. 2008년 1월 24일 오전 6시 서천군 종천면에서 김모 할머니가 운영하던 슈퍼에 화재가 발생. 이 슈퍼마켓이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슈퍼에서 할머니의 시신은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고요. 할머니는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화재 후 발견된 안방 장판이 있었는데 여기 할머니의 혈흔이 발견이 됐고요. 경찰은 김 할머니가 살해가 됐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용의자가 방화를 한 뒤 시체를 유기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범인은 누굴까요? 근데 일단은 할머니가 언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고 발생 이틀 전인 22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웃분께서 할머니를 슈퍼에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이웃이 그 집에 이제 택배 맡긴 게 있어. 그걸 찾으러 이제 가려고. 슈퍼에 많이 맡겨놓죠. 예, 네, 네. 시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거기 택배 찾으러 갔는데 슈퍼문이 평소보다 일찍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택배 좀 주세요 할머니. 그러자 불이 켜있던 방에서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이미 범인이 들어가 있었네. 그러면은 그분이 만약에 거짓 진술이면 어떻게 해요? 누구? 택배 찾으러 왔어요라고 불렀을 때 불이 그냥 꺼지고 나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만약 거짓말하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바뀌는 그렇죠. 거잖아요. 대단히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 그랬던 일도 있었어요. 하고 부천에 초등학생 2명이 실종돼서 살해당했던 사건. 나중에 정남규 연쇄살인의 네네. 일부로 알려졌지만 최초의 목격자가 5인. 네. 다른 날 본 것을 그날 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도와주겠다라는 의혹으로 의모 계열 자동차에 태우고 가는 두 아이를 태우는 것을 봤다 이렇게 하면서 차량 중심 수사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도보로 이동해서 살해한 것이거든요. 이 사건 역시 만약에 최초의 그 가장 결정적인 단서였던 주민의 목격담이 오인이거나 오해였다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범인이 다른 목격자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옮기고 게다가 빈 집에 불을 내고 전 이거 사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손톱 밑이나 치아 같은 곳에 자신의 DNA를 추출할 수 있는 세포 조직이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소멸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낙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낙서의 내용이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 실제로 뭐 알리바이 입증할 만한 CCTV 영상이라든지 증인이 다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전혀 범죄와는 이제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낙서의 범인이 실제 범인과 일치하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죠. 낙서에 무슨 의미를 둬야 될까요? 예, 저희가? 우선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낙서에 첫째, 살인이라는 단정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살인이란 것은 경찰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동네 이웃에 계신 할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나요? 아니 할머니라고. 대개 또는 성을 슈퍼 슈퍼할머니 슈퍼 이렇게 하죠. 이름을 딱 적시한 것 자체에서 그냥 일반 이웃의 일반적인 호기심은 아닐 것이다. 아주 가까운 사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둘째 아들을 적시를 하면서 그 집안의 관계를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거죠. 아니 본인이 범인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낙서를 남겼을까요? 강화도에서 2명의 해병이 근무 마치고 오다가 총과 실탄과 수류탄 등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범인은 부산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부산 소인도 찍히고 그래서 제가 경찰청하고 프로파일링을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 부산에 없다. 연고지를 가자. 이건 디코이다. 그러니까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니 자수한다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수 의사 진짜 있다면 편지를 안 쓰는 거죠. 아 그냥 자수하지. 그냥 자수하지. 근데 실제 부산에 있긴 있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떠난 거죠. 나중에 보면. 부산으로 오게 만들려는. 네네. 결국은 서울에 있는 친구와 만나려 하다가 모 극장 앞에서 붙잡혔어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동네 낙서가 어떤 의미냐? 이건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범인이 이상심리자가 자신을 과시하고나 알리기 위해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영진 형이 한 건 뭐예요? 제가 한 그러니까요. 거요? 사건 소개해드렸잖아요. 아니, 브리핑 여러분 이렇게 되실 겁니다. 브리핑 몇 줄 읽은 거 가지고 지금 진짜로 이번에도 숟가락만 얹었어요. 우리가 표통령님 모셨을 때 이 그래도 정도 마지막 예상했어야죠. 어필은 정영진 씨가 정리 좀 네. 해주세요. 여튼 아직까지는 생사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범인이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당연히 지금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정영진 씨. 네.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요. 이독실 씨. 깜짝 놀래고 있죠. 연기 이렇게 안 늘어. 언젠간 늘겠지. 제가 오픈할 히든 카드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광주 여대생 대프 살인 사건입니다.
2004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20대 여대생이 자신의 침실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비구 폐쇄로 인한 질식사, 머리에 칭칭 감긴 비닐 테이프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서 숨지게 된 것인데 경찰은 범인이 현관문을 통해서 집안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창문이나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흔적이 없고 현관 출입문에 잠금 장치 역시 파손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면식범이겠죠 아마도 이런 추정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거는 사망하는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좀 상상하고 제가 그걸 되게 공감을 예. 하는데 테이프로 그냥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한 거예요. 호흡을 못 하게 해서 사망을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그래서 겁이 나는 약간 거예요. 고문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못 지르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았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감겨져 있어요. 그럼 그런 지나침이 어떤 이유이냐? 첫째, 미숙함일 수가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성격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나 두 번째, 혐오 감정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형태로 막 칭칭 감은 거냐? 얼굴을 감았으니까요. 예. 면식범일 경우 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일 수가 있고 면식범이 아닐 경우에는 자기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범행하면서 표출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앞서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고 잠금 장치도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가 열어줬을 것이다. 근데 그것만으로 면식범이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한 가지 많이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살해하는 수법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한 것이 있고 역시 미제 사건은 남은 것이 좀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이 이것이 범인의 시그니처일 수 있다. 그 경우가 가장 좀 끔찍하고 두렵고 이거 뭐 물건 같은 거는 뭐 도둑질을 안 해갔나 봐요? 휴대폰이랑 13,000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걸 돈을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돈이 그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목격자를 어떻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최고 이상한 건 휴대전화를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요. 그거 왜 가져갔을까요?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건 뭔가 이 휴대전화가 나한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가져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지. 네.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라고 가져갔을 수 있지. 근처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유인하기 위해. 꼭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범행이란 게 이게 유행어 만드세요? 그럴 수도 있고. 답은 안 해주시네요. 정치라는 사람이라 이게 정치라면 계속 간을 보게 되나요? 아무래도 모든 가능성에 여러 대해서 가능성을 그거 아닐 수도 아니, 여러 근데 다리를 놔둬야죠. 휴대폰이라는 존재 자체가 재산적 가치로서의 의미도 있어요. 휴대전화 중고로 넘긴다든지 빈집털이 범죄자들도 뒤지다가 여성이 피해자인 걸 알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빼가기도 해요. 신분증을. 아주 무섭다. 그런 피해자들이 정말 기분 나빠하죠. 아니 근데 네.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난 너무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바꿔줄 수 있는 제도가 네. 또 우리 의원님들에 의해서 예. 이렇게 좋은 일들도 또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그럼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뭐 무슨 도둑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욕할 건 욕하고. 그럼요. 똑같아요 그럼 이제. 아직은 욕할 게 없네요. 네, 전문가분이 오시니까 되게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자꾸 옆으로 세긴 하지만 맞아. 하나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계속 숟가락만 얹고 있어요. 우리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추리들을 했지만 다 틀렸죠. 사실. 틀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아직 정답이 안 나왔으니까. 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 억울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만약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그 사람을 꼭 잡아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히든카드 이독실 씨가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히든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요. 최성준 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순서대로. 그 꼴찌부터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네. 네. 저의 히든 카드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이건 조금 치트키 아니에요? 아니 이거 너무 살인 너무했다. 사건.
경찰 인력도 굉장히 많이 동원된 무려 그런 한 사건이었습니다. 200만 명. 200만 명.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2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단일 사건 뭐 최다 동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경찰 수사를 받은 대상자만도 한 2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참 해결이 안 됐다는 게 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최성준 씨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먼저 브리핑 하겠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에 걸쳐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 총 10명의 여성이 살해를 당했는데요. 예. 범인은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순을 결박하거나 머리에 속옷을 씌우기도 하고 피해자의 몸에 우산이나 복숭아 조각을 찔러 넣거나 가슴을 칼로 19번이나 긋는 엽기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읽으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네요. 약간 변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근데 제정신은 아니에요. 이게 또 특정 나이랑은 또 상관이 없는 게 처음 피해자분이 71, 71이신 일은 하나. 연세가 좀 있으신 예, 연세가 있으시네요. 있으신 분이고요. 구차를 보면 14세. 아, 참. 빨간 옷을 입고 비 오는 날. 네, 비 오는 날이 안 다니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근데 사실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은 한 분이었었고, 그다음에 비 오는 날도 사실은 이틀 두 건이었던 거죠. 네, 한번 설명을 좀. 초기에 현장 수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 10건이 모두 동일범 소행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DNA들을 채취를 안 한 건가요? 네. DNA 수사 기법을 동원하게 된 것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끝난 뒤죠, 실제로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중간에 미국에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당시 유래를.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불을 치러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 보냈던 것이에요. 일본에 보냈는데 그마저도 보낼 때 이미 손괴가 돼가지고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앞서 14살 여중생 사건 때 제가 화성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아유. 현장 수색을 했었어요. 네. 이게 야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피임 도구라든지 휴지라든지 별의별 걸 다 발견했는데 그 엄청난 것들 중에 실제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야산에 올라와서 별의별 행동들 하고 청소년들도 올라서 담배 피우고 별의별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은 임무는 화성 일대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예방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대원들이 요소에서 우리는 좋은 의도로 주민분들 지켜드리겠다고 하는데 계속 검문 검색하고 불러다가 용의자라고 막 취조하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신 거죠. 막걸리 한 잔 드시고는 그냥 와서 막 한 대 때리고 이놈의 새끼들 범인은 못 잡으면서 왜 우리만 괴롭혀. 그러니까 저희들도 힘들었고 그 와중에 이 14살 여중생 사건이 터진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때 또 사실 용의자 한 명이 검거가 돼요. 19살짜리. 그래서 경찰은 범인 검거했다고 발표하고 대서특필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일주일간 불법 감금 수사를 한 거죠. 여관에 데려가서. 그래서 자백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판사가 워낙 큰 사건이니까 판사 검사가 전부 현장에 와서 현장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시신에 원래 있던 자리도 몰라요. 아예 아닌 거네요. 아예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 친구가 범인이라면 연기를 하는 거죠. 전혀 모른 척. 결국은 그래서 판사가 얘는 범인이 아니야. 거기다가 이 사건에서 DNA를 이 친구의 DNA와 현장에서 발견된 걸 함께 일본에 보냈던 건데 결국은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예, 그분이 결국 30몇 살 때 암으로 사망을 해요. 아유. 어쩌면 뭐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화성분들이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실제로는 제가 그래서 계속 주장을 했던 거는 이 사건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지역 이름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라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유사한 형태의 피해자가 오산에서도 있었고요, 수원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으로 묶어버리면 너무 더 커져버리잖아요. 축소하려는. 그래서 범인을 검거하는 노력은 계속하지만 굳이 일부러 이것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었던 거고 경기 남부를 확대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성 주민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참, 저는 많은 표현님 이런 거 참 사람들한테. 좋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분. 이렇게 큰 사건을 사실은 다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때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맞아요. 없었을 거고. 맞아요. 근데 그때 문제는 그런 범인이 실제로도 잡힌 적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검거된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사건 중간에 중에. 이제 한 8차가 팔차. 그 한 건에 대한 것만
그렇죠. 이 범인이었던 거죠. 이 8차 사건이 현장에서 이제 범인의 음모가 발견이 됐어요. 성폭행하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최모 순경이라는 형사가 최모 발견된 거를 가지고 그 일대 목욕탕을 계속 다닌 거예요. 영화에 그 그게 장면. 영화에 그러다가 비슷한 모양을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다 비슷하지 않아요? 심리적인 수사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범인이 쫀 거지. 그렇죠. 범인이 그래서 그 사건 검거하고 이 친구가 그럼 다른 사건도 다 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다른 사건 알리바이가 있었고 결국 단독 범행이고 다른 사건은 전부 야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은 실내에서 피해자 집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연쇄 범인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최모 순경이 저랑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네. 스트레스를 참 너무나 안타깝고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최성주 씨? 역시나 최성주 씨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거보다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피해 유가족들이 같지는 않으세요. 분명히 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잊혀질 권리. 다시는 이 사건 좀 얘기하지 마. 겨우 잊고 사는데 왜 또 그쵸.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계세요. 잊혀질까 봐 두려운 분들도 계세요. 우리 이렇게 억울하게 간 피해 희생자 진실도 안 밝혀졌고 범인이 처벌도 안 받았는데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애니버서리라고 우리가 결혼기념일, 뭐 생일을 좋은 의미에서 하듯이 미제 사건은 꼭 매 1년, 5년, 10년마다 경찰은 경찰대로 방송대로 대대적으로 이 사건 다시 재조명합니다. 같은 이유로. 그래서 혹시라도 그 당시 못 봤던 어떤 면이 다시 나올까? 그때는 이야기하고 나서지 못했던 목격자가 혹시 나서 주실까? 결코 우리가 이 미제 사건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참 아유 뭐 하고 있을까요? 나쁜 놈 저 이제 확 그냥 욕하고 싶은데 이리 씨 참으셔야 됩니다. 예. 아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자 마지막 잡식남이 남았습니다. 허준 씨 네. 제가 공개할 히든 카드는 히든 카드 오픈. 매들린 맥켄 실종 사건입니다. 다른 나라 사건이네요. 네, 우리나라 사건이 아닌데요. 자, 매들린 맥켄 실종 사건 개요를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5월의 어느 밤, 포르투갈 남부 휴양지의 한 리조트에서 한 부부는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본인이 묵고 있는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온 부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쌍둥이 동생들과 함께 잠들어 있어야만 하는 자신의 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뜯겨진 침실 창문의 쇠창살, 자물쇠, 이것을 봤을 때는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사라진 그의 딸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뭐 전화가 와서 네. 뭐 딸을 보호하고 있다, 돈을 달라, 뭐 이런 식의 전화가 사실은 전혀 전화라든가 편지라든가 어떠한 단서를 줄 만한 근데 돈을 노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전혀 연락이 없었던 걸로 네. 봐선 돈을 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또 배제만 할 수 그래요? 할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미완성의 범죄일 경우 목적이 돈이었지만 협박 전화를 하지도 못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육은 사실 좀 아닐 것 같은 게 이 정도 나이는 다 기억하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쌍둥이 동생들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 양육 목적의 납치를 하는 분들은 또 조금씩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면 그냥 아무 아이가 아니라 과거에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닮았다든지 이런 연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 유괴가 아니라 그냥 애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엄마 이러고 나간 건 외부 창문에 쇠사슬이 이게 끊어지는 흔적을 아니, 발견했다. 그럼. 애가 그러면 갑자기 무슨 방사능 쇠가지고 이걸 뜯어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이거는 또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배웠네 또. 별개의 사건일 수도 그런데 있다고. 문제는 아 그새 업데이트됐네. 여기가 그런 주택가가 아니라 휴양 리조트이다 보니 그렇게 뜯겨져 있는 일이 별개로 있고 방치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이게 또 네. 해외 뉴스에는 자작극이다. 부모의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실종 20여일이 지난 다음에 부모의 차량에서 메들린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 엄마가 애한테 좀 공격적이었어 라는 증언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다쳐가지고 묻을 수도 있고 진짜 엄청난 양이 아니면 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DNA 분석 결과 일치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의심만 되었을 뿐이고 너무 미량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추측성 보도 자체가 그래서 너무나 또 이런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버리면서 메들린의 부모님이 엄청나게 고초를 겪으셨죠. 그래서 소송도 좀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사건 초기에 물증과 목격자와 이 부분을 빨리 확보해내지 않으면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 피해 어린이를 찾지 못하는 한 참 힘든 수사가 되어버립니다. 네. 10년이 지난 지금도요.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아직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 아이를 구출하자라는 것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이런 나라에 살면 부모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아이가 납치가 돼서 협박범한테 연락이 왔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범인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를 해치고 싶지 않아요. 돈만 준다면 근데 서로 좋게 부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돌려받고 나는 돈만 받고 서로 좋게 헤어지면 그게 사실 유괴범죄, 돈을 노린 유괴범죄의 이유고 기본 이유고 심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범행을 하는 와중에 의심이란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모가 나한테는 연락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락했으면 어떡하지? 주변에 경찰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결국에 그러한 납치범의 심리는 아이를 무사하게 돌려줄 수가 없어요. 돌려주려는 순간 덮칠 거야. 그런 의심이 자꾸 들게 돼요. 어쨌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걸 주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안전하게 확보한 이후에 그 다음에 범인을 놓쳐도 돼요. 그렇죠? 아이가 확보가 안전하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죠, 나중에. 장기적인 수사를 통해서 검거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이를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무조건 연락해.